동물치 세계에서 함께 읽기 제18강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이 패전으로서 끝나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평화 시기에 왔다 할 수 있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나라가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동맹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서양 열강에 의해서 분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이제 분할된 건 아니고 여기에 위에 노란색인 오토만 제국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터키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네 땅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리아, 아르메니아 전쟁을 하게 되고 후속 사건으로 발생했던 게 그리스 터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보면 그리스 땅에, 그다음에 터키 땅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터키인 그리스인은 구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보면 얼굴이 똑같거든요. 언어도 똑같았습니다. 터키 땅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말을 잊어버렸고요. 다 터키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와 터키를 구분하냐면 오로지 종교로만 구분합니다. 그리스 정교를 신봉한 사람은 그리스인, 무슬림은 터키인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오냐 지방,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 살던 여기 지역 사람들이 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내륙으로 좀 전쟁을 벌였죠.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그리스가 이제 패배하죠. 전쟁 3년 동안 벌어진 후에 여기도 다시 일종의 인정 청소가 생겨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 1910년에 오스만의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아까 밀리트라고 그랬죠. 종교별로 마을을 이루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게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이 붉은색 투르크인들만 터키가 사는 게 아니고요. 터키 동부에는 여기 쿠르드인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점점이 아르메니아인이 살았고 그다음에 서부 지방에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고 키프로스에도 대다수가 그리스인이었고 트라브존스포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도시에도 이 흑해 연안에도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살다가 1923년에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해서 그리스가 패합니다. 그래서 이거 협정을 통해서 국경선이 그어지게 되고요. 아나톨리아 반도 대부분은 터키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섬들은 거의 다 그리스 땅이 됩니다. 그리고 터키가 원했던 건 발칸반도에 남은 조그만 땅, 이스탄불 중심의 유럽 땅은 일부 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각 나라별로 사람들을 강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는 무슬림만 살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 땅에는 정교인만 살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터키 땅에 살던 정교인이 한 150만 정도가 그리스로 이주를 했고 그리스 땅에 살던 5, 60만 정도의 무슬림이 추방하니까 뭐 북쪽에 그 알바니아로 가거나 아니면 터키로 이주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추방된 사람들은 자기 땅을 다 버리고 간 거기 때문에 주로 도시로 가죠. 그래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에 지금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터키 쪽에서 오던 사람, 이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그리스 땅,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나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이스탄불로 이주했던 일들이 있었죠.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도 원래 데살로니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땅이 출생이지만 이제 무슬림이었던 거죠. 이스탄불에도 꽤 정교인이 많았던 거죠. 제일 많았을 때는 거의 뭐 30% 가까이가 그리스 정교인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안 남아있죠. 물론 그 그리스 정교가 일부 교회가 있어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의 안 남아있는 이런 좀 불행한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연결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2차 대전의 원인이 1차 대전의 배상금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원인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그런 나는 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 당시에 각 국가들이 추진한 전책들을 보면 영국이란 나라는 늘 자기는 대륙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대륙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영예로운 고립 정책. 그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은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싸움을 했잖아요. 보불전쟁, 그 다음에 1차 대전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20세기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민족주의라는 거 생기다 보니까 국가가 민족은 아니거든요. 국가라는 게 종교별로 이렇게 나누어지긴 해도 그 안에 또 같은 언어 권역별로 뭉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중심의 사고방식이 유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가지고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건데 2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고 최대 규모의 전쟁이다. 여태까지 2차 세계대전만큼 큰 전쟁은 없었죠. 무기가 많이 발달하고 항공기가 생겨나고 해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쟁 규모가 점점 커져서 그렇겠죠.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 합해서 한 7천만 명이 사망하거나 사상을 입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민국가 직간접적으로 만들어냈다. 그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갖고 있던 식민지, 스페인이 갖고 식민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독립하게 된 계기가 2차 대전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의 중심이 그동안의 서유럽이었다면 미국과 소련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대 이후에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생기죠. 소련과 미국의 두 강대국이 경쟁하는 시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유일하면서 마지막 행부에 투입되었던 아주 드문 전쟁이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연합국과 추축국 이렇게 나누는데 엑시스 컨트리 추축. 그래서 나치 독일, 그다음에 일본 제국, 이탈리아, 그의 헝가리 뭐 이런데 이제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섞여 지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또 연합국은 미국, 소비에트, 영국, 프랑스 등등 많은 나라들 중화민국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독특하게도 선과 악이 지금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는 전쟁이다. 그 전까지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내가 프랑스인이면 당연히 프랑스가 선이고 독일이 악이고 했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전까지 전쟁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악은 독일이고 일본이고 그 다음에 선은 기타 연합군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좀 독특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진정한 세계대전이었다.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에서까지 벌어졌던 대단히 거대한 전쟁이었다. 이것이 세계대전이었죠. 그러면 2차 대전의 원인은 뭘까요? 한번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첫째는 민족주의라는 게 점차 강력해진 거죠. 물론 20세기 초반부터 민족주의가 나와가지고 2차 대전도 일으켰지만 이런 유럽 지역에 많은 언어를 쓰는 다양한 혈통과 다양한 종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을 좀 자각하게 되고 뭐 여기서부터 대립이 발생한 게 아니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에 살던 어떤 게르만족과 그 동부에 살던 슬라브인들이 좀 대립하게 되는 원인. 그래서 1차 대전에 이어서 최대 전쟁터는 서유럽이 아니고 유럽 중부였다는 거죠. 폴란드, 그 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에서 오히려 전쟁이 훨씬 더 컸다. 그리고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동부 유럽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베르사유 조약의 불공정함이었겠죠. 그러니까 1320만 마르크라고 하는 게 당시에 독일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 과다한 배상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100만 정도만 가능했지 1320만 마르크는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예 뭐 이걸 안 갚으려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1929년도에 미국에 시작된 그 대공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 식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일어설 수 있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자원 부족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운 나치당,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파시스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적을 제압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은 동아시아에 있었죠. 일본이라고 하는 참 독특한 나라가 있죠. 아시아의 국가이면서도 본인들은 유럽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나라죠. 19세기 중반에 떠오르기 시작해서 1차 대전에는 거의 승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뭔가 더 나은 욕심을 갖게 되고, 일본이란 나라도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하지만 조선은 땅이 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싶어서 만주로 진출하게 되고 동남아시아의 고무 석유 자원들을 많이 얻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천황이나 아니면 내각 사람들이 아니고 군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일전쟁이라는 책을 좀 참조해 봤더니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킨 것도 그 군부의 사람들이고, 북경의 노구교 사건, 그 다음에 상해에 가서 뭔가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군부였던 거죠. 사실 군부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야지 자기네 먹을 돈이 커잖아요. 이제 그렇게 군부 세력들이 득세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고, 결국은 또 이 전쟁의 끝은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여기 개입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1차 대전과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진전된 상황을 보면 또 가장 치열한 전쟁은 독서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피해자도 독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 가장 컸고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게르만이라고 하는 자기네 민족성을 좀 확립하고 싶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된 거죠. 열등인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슬라브인 이런 사람들을 추방을 하고 노예화시켜서 거대한 게르만 아리아인의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이데올로기적 목적도 있었고, 또 소련이라고 한 나라가 1917년에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히틀러와 나치한테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산화된 소련을 격파하고 굴복시키고 영국을 이기겠다, 이런 히틀러의 전략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치당이 이 독일에 등장한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조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원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잘 세운 거죠.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 미스도 없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2차 대전의 전쟁 현장은 바로 마지노 선이죠. 프랑스에서 보면 분명히 독일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지휘에 의해서 거대한 장벽을 쭉 쌓았는데, 결국은 1차 대전 때와 똑같이 독일군은 그 마지노 선을 우회해서 벨기에를 통과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격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번에는 1차 대전의 참호전 이걸 이겨내고 결국 이제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를 순식간에 이제 점령을 하죠.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는 비시 정부, 괴뢰 정부를 일으키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서부 전선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차 대전의 슐리펜 계획처럼 동부 전선에 집중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게 히틀러의 초반에는 꽤 성공한 거죠. 이렇게 이 파리를 금방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덩케르크 사건이라는 거 알겠죠?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영국 군대가 프랑스, 벨기에 이쪽에 있던 영국 군대들이 덩케르크 쪽에 몰려가지고 여기서 철수했던, 프랑스 군대도 철수했던 이런 사건이 바로 덩케르크였죠. 그래서 드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서 런던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자유 프랑스 운동을 했던 그런 이제 1940년도에 있었고, 40년도부터 44년까지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2차 대전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히틀러와 이탈리아 중심의 이 추축국이 42년까지 거대한 땅을 확보하게 되네요. 그래서
거의 폴란드, 벨라루스 뭐 이쪽까지 가고, 그다음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의 상당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이쪽까지도 독일의 영토로 하게 되는 거죠. 독일이 아프리카의 리비아, 알제리까지도 자기네 영역으로 했던 건 결국 또 석유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가 이쪽에서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를 영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알제리를 잃고 리비아를 잃고 이집트까지 잃음으로써 석유 조달이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독일이 힘겨워지는 이런 사건이 됐던 거죠. 유럽의 육지 영토는 거의 다 이 추축국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 독일군의 공습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건이 우리의 선명한 런던 대공습이죠. 영화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독일군이 끊임없이 런던을 공습했던. 그래서 런던의 상당 부분을 공습받아 가지고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복구를 많이 한 거죠. 물론 그 반대로 전쟁의 막바지에 가면 연합군의 이제 공습에 의해서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폭격을 맞아 가지고 회복하기 어렵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히틀러의 가장 큰 패착은 결국은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모스크바라고 하는 그 동토의 제국에서 결국 발목이 잡혔다는 거죠. 과거에 나폴레옹이 1814년에 이 모스크바를 공략했다가 결국은 겨울이 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던 것처럼 히틀러도 똑같은 전략적 실수를 했던 거죠. 왜 히틀러가 분명히 나폴레옹의 사례를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싶은데, 영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충분히 자신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웠을 텐데 결국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러시아 최대 무기 이런 걸 활용해서 소련 대항을 해서 히틀러를 이기게 된 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미군이 참전하죠. 미군이 또 영국과 프랑스를 돕고 싶은데 뭔가 계기가 없을까 이렇게 보다가 결국 또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서 미군의 상선이 위협받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남아도는 게 물자인 미국이 안 갈 수가 없죠. 전쟁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희생을 하겠지만 이 가진 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결국은 미군의 상당수가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되고, 동시에 소련군이 동쪽에서 또 반격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전세는 뒤집히게 됩니다. 영화에 많이 나온 그 캡틴 장군이 그 시칠리아에 상륙해서 이동했던 그런 걸 보면, 여기 이탈리아 남부를 공략했던 연합군도 있었죠. 예. 여기 보면 로마에 진주하는 연합군 탱크도 있고, 여기 기갑부대 사령관이었던 패튼이 유명했죠. 뭐 아주 허약했던 이탈리아군을 뭐 쉽게 물리치고 순식간에 이탈리아를 점령하게 됨으로써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죠. 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독일의 무조건 항복, 뭐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1차 대전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가보죠. 2차 대전은 뭐 유럽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일본의 전쟁 과정을 보면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건 1910년, 이 만주에 진출하게 된 건 1931년. 이때부터 그 만주에 있었던 러시아 쪽도 몰아내면서 만주국을 차지하죠. 1939년이 되면 북경에 가서 노구교 사건이란 걸 일으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동해안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쪽으로 가면 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남경, 그 당시에 중화민국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그래서 남경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중화민국 수도는 점차적으로 이제 중경까지 피난을 가죠. 상류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중경에 피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그 외부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중경에 있던 중국 정부는 내부의 조달을 어떻게 했냐면, 운남성을 거쳐가지고 중화민국 서쪽으로 해가지고 버마를 통로를 통해서 그 미군의 원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국을 계속 도와줬던 거죠. 일본과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됐던 건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만주와
중국 동요연을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또 아킬레스건은 자원이죠. 예, 석유, 고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버마,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가서 석유나 고무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어떤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만주를 공략을 하게 되고 뭔가 전세를 계속 확장하고 싶었던 군부들에 의해서 이 노구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사건도 계속 군부에 의해서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이제 그 내각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내각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그냥 자기 역량도 안 되면서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까지 그들의 세력을 하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공격을 했냐는 거예요. 미국의 그 하와이 진주만은 왜 공격했느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굳이 미국하고 안 싸워도 될 텐데. 이렇게 지도를 들여다보면 당시에는 미국 본토에서 필리핀까지 비행기가 한 번에 날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필리핀은 미국령이었거든요. 미국령까지 오려면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오고, 하와이에서 괌까지 오고, 괌에서 다시 비행기를 한 번 타야, 그러니까 몇 번 비행기를 타야 필리핀까지 올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일본이 점령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 이 필리핀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이 더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일본이 생각했던 호주도가 있어요. 호주도 자원이 많은 동네인데 여기도 미국 어떤 보호 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함선들을 공략을 함으로써 미국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 그 다음에 호주 쪽에다가 군사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군부의 생각이, 계획에 의해서 진주만을 폭격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결론이 뻔히 보이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이가 있고 미드웨이가 있고 뭐 웨이크 제도가 있고 있는데, 전쟁의 계기는 뭐였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딱 이겨요. 근데 이기는 게 둘 다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한번 크게 패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에 와서 한번 크게 패하면서 전세가 이제 바뀌기 이제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이 바로 과달카날 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발생했던 게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 여기서 일본의 항공모함이 4척이나 침몰을 하죠.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일본이 만주와 중국 동부를 갖고 있었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먹고 있었고, 보르네오 섬, 그 다음에 뉴기니의 북쪽,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의 일부를 일본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만을 폭격하니까 미군이 당연히 참전을 해가지고 점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미드웨이 제전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이 이 솔로몬 제도의 하나였던 과달카날 섬에서 있었던 해전. 여기서부터 전사가 역전돼서 점차적으로 미군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사이판, 괌, 그 다음에 필리핀, 그러고 나서 오키나와까지 4월, 5월, 6월에 오키나와까지 이제 미국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 1945년 6월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원자탄이 어찌 보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재래식 공격을 통해서 만약에 동경이 공습을 당했다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동경, 오사카 이런 데 런던 대공습 하는 것처럼 미군이 만약에 폭격을 했다면 더 피해가 컸겠죠. 근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사람 인명의 숫자나 아니면 그 어떤 물적 피해가 더 적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4대 항공모함이 이제 파괴되고, 미국도 여러 배가 이제 파괴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전세를 바꾼 싸움은 과달카날 전투예요. 솔로몬 제도의 일부 섬이었는데, 여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전쟁은 42년 8월부터 6개월간 있었는데요. 이 과달카날 섬에다가 일본이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옆에 있던 피지 통가 여기를 미국 기지였거든요. 거기서 다시 호주 요 연결로상에 요 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여기에 뭔가 세력을 구축해 놓으면 호주를 미국이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 기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처음에 이제 큰 생각 없이 여기다가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그 비행장을 만든다는 것을 미군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전과 육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이곳에서 일본군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달카날 전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군이 여기서 보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어떤 섬에 갇힌 일본군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과달카날에 그 비행장을 미군이 차지한 이후에 일본이 여기를 다시 빼앗으려고 수없이 많은 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하고 또 전함을 보내고 그때마다 미군이 많이 패해요. 전함, 그 다음에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거의 일본과 미국이 비슷하게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은 자원이 한정된 나라고 미국은 자원이 끝도 없이 나오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피해를 입어도 미국은 계속 보강이 되고 일본은 보강이 안 되고 일본은 또 지나치게 전선이 넓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이 전선이 만주에 있죠. 그 다음에 중국과 이 남경 지역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죠. 동남아의 버마에서도 싸우고 있죠. 이렇게 넓은 전선에서 여러 나라와 싸우고 있는 이런 일본의 상황이 결국은 결론은 뻔하게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여기서 패망하게 되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의 이제 마지막 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2차 대전으로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이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보통 전쟁을 일으킨 그 다음에 항복한 나라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군인도 많이 죽었고 민간인 사상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파란색 라인을 보면 거의 사람의 12%, 13%, 민간인의 13%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군인들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훨씬 더 많죠. 2차 대전의 최대 피해국은 소련과 중국이었다고 하는 거죠. 국경과 이 남경을 연결하는 그 동해안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일본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은 넓은 땅은 점령하지 못해서도 강 중심에 아니면 철로 중심의 땅을 일본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폴란드도 민간인 피해가 크죠. 폴란드는 군인이 별로 없지만 여기도 거의 나라가 전쟁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구 비중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는 폴란드네요. 거의 뭐 그 20% 가까이 국민의 20% 가까이가 사망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폴란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도 죽었고, 그 다음에 추축국에서는 어디냐? 역시 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많이 죽었네요. 그죠? 민간인보다는 군인이 많이 죽었고, 일본도 군인이 많이 죽었고, 예, 독일군의 절반이 좀 안 되는 군인이 많이 죽었고,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도 좀 죽었고.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2차 대전 하면 프랑스, 독일 이쪽 국경에서 주로 많이 싸웠던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 미국이 뭐 독일을 공격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나지만 실제로 더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고 더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것은 오히려 독일의 동부 지역, 동부 유럽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의외죠? 예, 저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그거의 후유증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어찌 보면 그곳일지도 몰라요. 유고슬라비아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폴란드, 뭐 벨로루시. 뭐 지금도 벨로루시는 소련에서 이렇게 분리된 이후에도 아직도 정치가 안정돼 있지 않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많은 어떤 피해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전쟁은 다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사진이나 이런 결과물들 보게 됩니다. 인류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